우리 개인소득세 범위 전체 중에서 기본적인 간단한 내용들을 살펴보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업 목적상은 이론은 두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 개념은 알아야지 세무 2급에서 개인의 소득세를 좀 배웠다. 개념을 좀 챙기는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도록 할게요. 그럼에도 최소한 계산 구조는 파악을 하고 가자고요. 그래서 우리 일단 소득세 계산 구조 어느 정도 외우셔서 제일 위에 올라가는 거 총 수익 금액, 필요 경비를 빼면 소득 금액이 나오고 이 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하면 과세 표준이 나오고 이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면 다시 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 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라고 했고요. 가산세 있으면 더해주고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빼주면 돼요. 그래서 이 기본 틀을 연결하시는데 우선 우리 개인의 소득세 8가지가 있었어요. 그 8가지 중에서 6가지 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합산과세를 해요. 그래서 6가지 소득은 외우세요. 순서대로 하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요. 이배사, 금연기 연결하시면 되고 별도로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게 되면은 꾹꾹 눌러 담았잖아요. 그게 한 번에 빵 터지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따로 분류해서 과세하는 부분 퇴직과 양도소득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천징수 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되면 분리과세.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종합과세 하는 거에는 분리과세는 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일 위에 계산구조에 비과세 소득 빼고 분리과세도 뺍니다. 이배사 근연기의 기본적인 성격 보시면 여기서 이제 앞으로 조금씩 배우실 건데요. 사업소득의 기본 특징은 뭐다? 계속적, 반복적 사업성이 있다. 그다음에 일시 우발적인 거. 물론 이제 올해 개정세법에서 계속적 반복적인 것도 기타 소득이 있다라고 예외적인 부분이 있지만 기본 성격 원천은 일시 우발적인 거 기타 소득입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각각의 소득의 항목을 배우면서도 그 성격상 사업성이 있다라면 사업소득, 일시 우발적이라면 기타소득, 그 원천을 계속 연결해 가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있으니까 바로 좀 간단히 교재로 갈까요? 교재 큰 틀을 보시면 제가 중요하다고 표시를 해놨어. 어느 정도 다 배우고 나면 이거 더 눈에 들어오게 될 건데 여기에서 비과세와 분리과세는 제외이고 오늘 사업소득 연결하실 건데요. 이때 이런 거 배우고 나면 좀 더 연결. 8가지 소득 중에서 누구 6가지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런 것도 챙겨보시면 되고 요거는 8단계 초과 누진세. 그래서 기납부세에도 이런 거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되고요. 요 계산틀 하면서 지난 시간에 교재 보신 거예요. 그래서 교재상에 이 계산 구조가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실 건데요. 모든 이 소득에 비과세와 분리과세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교재 보시면은요. 사업소득을 보세요. 사업소득엔 뭐가 없다? 분리과세. 원래는 사업소득에 분리과세 소득이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 내기가 좋았어요. 다음 중 분리과세 소득이 없는 것은 사업소득. 그런데 이제 좀 세법들이 계속 바뀌는 과정에서 본래 가진 특징하고 좀 다른 유형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소득에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는 게 생겼어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 없다. 그렇게라도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지 문제 푸는데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예외적인 거 하나 빼고 원래는 없었다. 분리과세는 없었다. 그렇게 연결하시고 그래서 요 7단계 최저는 6%, 최고는 45%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다음 넘어가시면 프린트 챙겨 오세요. 끝에. 요거도 오늘 사업소득 하면서 연결을 하실 거라서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평가 문제 푸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교재 페이지 이자 소득을 펼쳐 두시고 이제 프린트로 연결을 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해야 돼요. 280페이지 펼쳐 두시고 왔다 갔다 해봅시다.
죄송해요. 제가 진정 먹을게요. 목이 너무 아파서 약을 좀 먹을게요. 자, 여러분 필기 좀 하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연결해 봅시다. 제가 나눠드릴 소득세 계산구조 프린트에 성격을 좀 연결하기 위해서 오늘 우선 주인공은 순서대로 이자와 배당과 사업소득을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기타 소득까지 제가 넣어둔 이유는 일시 우발적인 성격이 있다면 기타 소득, 그걸 계속 연결하고자 하는 거니까 파악을 하시고, 앞서서 계산구조에서 연결했던 거에서 보면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둘이 합쳐서 뭐라고 불렀어요? 금융소득, 금융소득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금융소득은 기본적으로 필요경비 인정 안 합니다. T를 팍팍. 그래서 총 수익 금액과 소득 금액이 같은 건 누구다? 이자 소득이에요. 배당 소득은 뭔가 추가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거 배당 소득 때 연결할게요. 그 밑에 간략하게 이자 소득 범위 제가 적어놨어요. 교재랑 이따 큰 범위에서 연결할 거고, 다시 볼게요. 이자 소득. 기본적으로 우리 예금, 이자. 통장에 돈 넣어놓으면 이자 발생하는 거. 채권 또는 증권의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도 이자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매 조건부, 채권, 증권의 매매 차익도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해요. 여기에서 구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여기 원래 증권 등의 순수 매매 차익은 과세 안 하는 거예요. 순수 매매 차익은 과세 안 하는데 환매 조건부, 그러니까 은행이 고객한테 증권 등을 팔았겠죠.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되사주는 거예요. 그럼 그 기간에 대한 약정된 이자들이 있겠죠. 그런 거 환매 조건부 이러면 사전에 약정한 이자라는 얘기예요. 그 순수 매매 차익하고는 구분되겠죠. 그래서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은 이자 소득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그다음에 저축성 보험 차익이에요. 저축성 보험 차익. 여러분들이 보험이라고 하면 보장성 보험도 있고 저축성 보험도 있죠. 성격 구분되시죠? 당연히 이자 소득이라고 했으니까 연결.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험금을 납입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돌려받는 보험금이 납입한 보험금보다 더 많다라면 그 차익만큼이 결국 뭐가 된다? 이자 성격. 그래서 이자 소득세로 과세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다만 10년 이상은 비과세죠. 장기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10년 이상은 비과세합니다. 옛날에는 뭐 5년, 뭐 7년, 근데 이제는 10년이에요. 10년 이렇게 넘어야지, 이상이 돼야지 비과세합니다. 그러면서 성격을 좀 파악을 해볼게요. 자, 저축성 보험 차익이 이자 소득으로 보는 거고,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10년 이상은 또 비과세. 보장성 보험을 좀 보고 갈게요. 자, 보장성 보험. 우리 개인 소득이에요. 거기 사업자들도 있겠죠. 여러분들 보시면 사업 소득자가 공장의 화재 보험에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납부를 한대요. 그럼 사업 소득자 입장에서 이때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연결. 필요경비 처리하겠죠. 사업자 입장에서 돈 벌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으로 필요경비 처리합니다. 그러면 보험금 납입했을 때 필요경비 처리했다가 화재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수령을 했대요. 그러면 그에 따른 뭐를 수익의 개념이니까 이때 사업소득, 총 수익 금액으로 봐요. 보장성 보험인 경우. 그런데 여러분들 사업자 아니죠.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덜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 사업자가 아닌데 여러분 집에 주택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보험료 납부한 거 어디 가서 필요경비 인정 받나요? 아니죠. 필요경비 인정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했다. 과세 안 하는 거요. 과세 안 하는 거. 그래서 뭔가를 내가 비용을 인정받아서 그에 따른 뭐 소득을 줄였다. 그랬을 때 뭔가 돌아온 게 있을 때 과세하는 거. 여러분들 소득세에서 기본적인 개념 뭐냐면 수익 비용 대응 원칙. 뭔가 내가 비용 인정받았다면 그로 인한 이득은 다 뭐 하게 된다? 과세하게 된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은 왜요? 여러분들 납부할 때 비용 인정 안 받잖아요. 그러니 보험금 수령할 때 과세 대상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장 공제외 초과 반환금. 여러분 회사에 가면은 이런 공제에 가입을 하게 돼요. 그럼 얘도 납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퇴직이나 탈퇴를 하게 되면 받은 반환금이 내가 납입한 돈보다 많다. 그러면 이자 성격이라고요. 그래서 이자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자, 요 표현들 좀 생소한데 가끔 등장하는 애들이에요. 그런 것들만 좀 추려봤습니다. 이자예요. 이자. 그 밑에 나와 있는 거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에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입니다. 우선 이 표현을 구분하시면은 영업대금이 있고 비영업대금이 있죠. 영업대금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업 활동이에요. 그래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뭐요? 돈벌이 하는 거예요. 대부업을 얘기합니다. 그럼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업대금, 돈벌이 하는 거니까 그에 따른 이자를 받았다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라는 얘기요. 원천을 따라가시면 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옆집 아줌마 돈놀이 해. 일시 우발적이에요. 그럼 이때 비영업대금이라고 하고 근데 성격이 뭐다? 돈놀이. 그래서 비영업대금 이익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이런 얘기요. 원천 구분하기. 영업대금 이익은 뭐로 보고? 사업소득. 비영업대금 이익은 이자 소득으로 봅니다.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냐라고 하면은요. 이따 만약에 이자 수익 금액이 얘는 1억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금액은 안 중요한데 1억. 그러면 이자 소득 금액 1억이에요. 필요 경비 인정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총 수익 금액 1억인 경우죠. 그러면 이자 소득 금액은 얼마? 1억이래요. 근데 만약에 얘가 영업대금 이익이다라고 하면 우리 깍두기 아저씨들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자 받은 거예요. 수입. 근데 그러면 사무실이라도 하나 빌려야 되잖아. 시멘트 막 이렇게 있는 거 가끔 보잖아. 그 다음에 깍두기 아저씨들 인건비도 줘야 되죠.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돈벌이도 하지만 이자 돈을 낮은 금리로 빌려와서 고리로 이렇게 빌려주는 거죠. 그럼 뭐도 발생해요? 이자 비용도 발생하겠죠. 그럼 사업소득으로 원천이 분류가 되면 얘는 뭐 된다? 필요경비 인정받겠죠. 그럼 필요경비 인정받으니까 소득 금액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 차이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시면 돼요. 원천에 따라서 소득 금액이 달라지는 거. 필요경비가 인정되고 다른 부분을 연결하시면 돼요. 비영업대금 이익은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쉽게 연결하자고. 옆집 아줌마 돈놀이 꼭 기억하세요. 자주 등장할 거예요. 비영업대금 이익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트에 있는 거 우선 쏙 보고 갈게요. 그리고 교재로 넘어갈게요. 자, 이자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를 보시면은요. 사업 등 외상 판매 대금 우리가 외상 매출금 생각하시면 되죠. 물건을 팔았는데 외상 대금 한 달 있다 받기로 했습니다. 3개월 있다 받기로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얘가 연체가 됐대요. 근데 이때 이 돈 받을 권리를 소비대차로 전환을 한 경우 또는 소비대차 거래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에 이 연체 이자를 이자 소득으로 볼 거냐? 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워. 무슨 얘기냐면요.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 회계 때 회계 처리하는 것 중에서 제가 분개 좀 해볼게요. 여러분도 연결해 보세요. 내가 사업자예요. 그럼 상품을 100만 원을 매출했대요. 외상으로. 분개해 보세요. 외상 매출금. 얼마? 100만 원. 그냥 좁으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네.
대변은 누구? 상품, 매출, 배. 자, 이런 받을 권리가 있고요. 또 하나의 거래를 해볼게요. 100원을 빌려줬대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뭐 또는 1년 이내에 받을 겁니다. 그럼 그때 받을 권리는 뭐라고 불러요? 세무 가더니 회계가 자꾸 멀어지는 이상한 증상이 나오죠. 자,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돈이 우선 대변에 나가면 되겠죠. 현금, 배. 그럼 1년 이내에 받을 겁니다. 돈 받을 권리 뭐라고 부른다?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 자, 그러면 실제로 각각의 거래는 어렵지 않게 회계 처리를 해요. 그러면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둘이라고 하는 건 이 외상 매출금하고 단기 대여금하고 차이점 100원 있다 치고 차이점이 뭘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보세요. 이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물건을 판 거죠. 내가 물건을 100원치 팔았으니까 이 물건 대금 100원만 받으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돈을 빌려줬어요. 왜 빌려줬어요? 그쵸, 이자라도 받을 거죠. 그 외상매출금은 순수 그냥 100원만 받는 거고 단기 대여금은 뭐를? 이자.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한 달 있다 돈 줄게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거래처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 돈이 없을 것 같아. 근데 이때까지 돈을 안 주게 되면 부도나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한테 돈을 빌린 걸로 하자. 그럼 내가 이자 주면 되잖아. 이렇게 소비대체 거래로 전환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회계처리 어떻게 있어요? 기존에 있던 주된 상거래에서 외상 매출금은 없어지고 돈 거래에서 받을 권리, 단기 대여금 이렇게 전환하는 거래. 기억나세요? 연결되시죠? 그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사업과 관련해서 외상 매출금이 있었는데 그에 따른 연체 이자를 이자 소득으로 볼 거냐? 얘를 만약에 소비대차, 돈 거래로 전환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돈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뭐로 보겠다? 이자 소득이에요. 돈 거래로 전환했어? 그랬을 때 연체 이자야? 그럼 이자 소득. 요거는 지울게요. 근데 만약에 소비대차로 전환을 안 했대요. 소비대차로 전환을 안 했는데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더라면 그 원천은 그대로 어떻게 돼요? 사업 관련이죠. 그럼 이때는 뭐라고 하시면 될까요? 사업소득. 그때는 사업소득이 되는 거예요. 원천을 구분해 봅시다. 사업소득 총 수익 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소비대체로 전환을 안 했는데 만약에 뭐 사업과 무관하다 그러면 그때는 무슨 소득으로 가셔야 될까요? 기타 소득. 원천 구분 기타 소득. 돈 거래는 이자 소득. 그래서 사업 관련은 사업 소득. 연체 이자라는 거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이렇게인데 사업과 무관하다라고 하면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소득세를 열거주의를 따라요. 그래서 세법에 나열되어 있는, 열거이 되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합니다라고 했어요. 자, 손해배상금의 법정 이자. 그래서 이 법정 이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인해서 지급받은 거다. 그렇다면 얘는 계약이다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이런 경우 있잖아요. A하고 B하고 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을 이렇게 줬어. 1,000만 원. 계약금을 줬어요. 이렇게 줬어. 근데 얘가 계약을 해지해버렸어.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얘한테 계약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해서 받은 보상금이 되겠죠. 손해배상금이 되겠죠. 그럼 얘는 이럴 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그럼 그 원천은 뭐가 된다? 이럴 줄 몰랐다의 소득. 기타 소득. 제가 표현하죠. 이럴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 기타 소득이에요. 그래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게 되면 이것도 기타 소득이 됩니다. 제 표현 쉽게 가자고요. 이럴 줄 몰랐습니다. 뒤에서도 계속 언급될 거예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의 법정 이자 또는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이나 법정 이자를 받았대요. 친구랑 치고받고 싸웠어요. 너무 억울해. 경찰서 끌고 갔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합의금 받겠죠. 뭔가 내가 이득이 있었어. 그럼 이득이 있었으니까 소득세가 과세될까요? 내 값본 뭐야 나는? 아니죠. 자, 그런 적 없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미열거소득이요. 미열거소득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법정 이자. 얘는 미열거소득입니다. 미열거소득. 우리가 보는 이 이자 성격과 유사한 것들 또는 원천이 이자인 듯 하지만 그 외로 보는 것들, 그 원천을 구분하는 거 연결을 해보시면 되세요. 자, 이 정도 틀 잡고 교재에서 조금 많은 범위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재 페이지 갈게요. 아까 체크해 놓은 거에서 페이지 다시 알려드릴게요. 280페이지. 달달 외우기가 힘들다고요. 세 펜 딱 들고 체크를 좀 해두도록 할게요. 자, 이자 소득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의 범위는 이렇게 찍 긋고 아까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여러분 할인이라는 표현은 액면보다 낮아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인받았다면 그 차이 금액만큼 이자의 성격으로 보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아까 다 얘기했던 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를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수입 시기가 제일 어렵다고 느끼세요. 이거 다 못 외워요. 외우기 너무 힘든데 이자 소득만 수입 시기가 있나요? 다른 소득들도 수입 시기가 있는데 이 표현 자체가 너무 낯설어. 그래서 얘를 달달 외우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크 한번 읽어보고 문제 나올 때마다 연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또 주로 나오는 애들도 있으니까 연결하고 요거 보면서 또 어떤 이자 소득이 있는지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에 우리 금융거래는 금융실명제죠. 그렇기 때문에 무기명이다라고 하면 그 지급받는 날 그리고 기명거래다라고 하면 약정에 의한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렇게 체크 약정에 의한 채권 등의 환매 조건부의 매매 차이 약정에 의한 다 못 외웠죠. 체크라도 해주세요. 그리고 많이 반복하다 보면은 또 주로 나오는 게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예금, 적금 등 이자 원칙은요. 실제로 이자 지급받은 날이에요. 그 귀속을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들은 해당 사유 정도로 연결해 볼게요. 원본 전입의 특약이다. 그러면 특약에 의한 원본 전입일. 해약으로 인한 거다. 그 해약일. 계약 연장을 했다. 그 연장하는 날. 그래서 해당 사유. 기본적인 거죠. 예금은. 예금은 해당 사유. 그래서 기명거래는 약정. 무기명은 이름이 없어. 그러니 지급하는 날. 그다음에 나머지는 해당 사유. 이렇게 좀 가지고 갈게요. 저축성 보험과 관련해서는요. 보험금 지급일. 다만 그 기일 전에 해지했다라고 하면 그 해지일이 될 거고요. 요거 안 했네요. 요거 자주 나오는 건데 자, 통지 예금이라는 게 있어요. 입금 출금할 때 통지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통지 예금은 인출일 은근히 자주 등장해요. 인출일 이때를 수입 시기로 봅니다. 직장 공제외 초과 반환금 약정에 의한 옆집 아줌마 돈놀이 원칙 약정에 의한 약정 없다라면 지급일 그다음에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의 상속도는 증여됐다라면 상속 개시일이나 증여일 그다음에 우리 금융소득은 열거주의가 원칙이긴 하나 다 새로운 상품들을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유형별 포괄주의를 따릅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약정에 의한 조금 어렵죠? 그래서 많이 체크해 주세요. 눈으로라도 계속 볼 수 있게 이 정도 체크하고
갈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끝났죠? 그러면 왔다 갔다인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자 소득은요. 이자 소득은 당연히 종합과세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다? 소득. 분리과세 소득도 있습니다. 분리과세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다? 원천 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천 징수 세율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이따가 연결을 해드릴게요. 과세하는 방식은 배당 소득과 같이 연결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배당 소득으로 넘어갈게요. 이자와 배당은 내용이 많지 않아요. 특히 배당은 별거 없어요. 자, 배당 소득으로 넘어와 보세요. 자, 주식 가지고 있으면 배당 받습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배당을 받기 위해서 어떤 필요 경비 인정받을 만한 게 없겠죠. 그런데 뭔가 더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남는 칸에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기다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BS예요. BS. 법인이 있었어요. 법인. 여러분들이 이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주예요. 그러면 우리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설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화시킨 예입니다. 만약에 여기 순자산 증가한 게 여기 10억이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10억. 그럼 10억에 대해서 법인세가 과세가 될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세가 만약에 10%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법인세 10억에 대한 10%면 법인세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1억이죠, 1억. 10억에 대한 10%면 1억이에요. 그러면 요만큼 1억, 요만큼 1억이 법인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남은 금액 얼마? 9억이죠. 자, 이 9억을 그냥 제 마음대로 통째로 주주한테 이렇게 배당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9억을 배당을 받아요. 자, 주주가 9억을 배당을 받습니다. 9억을 배당. 그러면 9억을 배당을 받았으니 여기에 배당 소득세가 과세가 되겠죠. 어디에? 또 여기에 배당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이미 여기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가 됐었죠. 이렇게 되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중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 원래 얼마였어? 이거 원래 얼마짜리였어? 10억. 그래? 여기에 배당소득세를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건 법인세가 과세된 부분이죠. 그러면 이 원천을 다시 따져서 배당소득세를 계산한 다음에 이 부분만큼은 법인 단계에서 과세된 세금만큼은 밑에 세공제로 빼줄게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려면 이 원천을 다시 계산해 줘야겠죠. 그래서 요 법인세를 더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배당소득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는 인정 안 되는데 여기 요만큼을 얹혀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귀속법인세를 더해줍니다. 이런 얘기예요. 9억에 대해서 과세만 단순히 하게 되면 9억은 두 번 과세된 거니까 그래 그렇다면 원래 얼마였어? 배당소득세를 계산해서 그 1억만큼을 뭐 해주겠다? 법인 단계에서 과세된 부분만큼을 밑에 세공제로 빼주겠습니다. 여기서 밑에 세액공제는 이 라인에 있잖아요. 그래서 세액공제로 빼줍니다.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로스업이라고 해요. 그로스업.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우리 교재 아마 잘 없어요. 그래서 그로스업 이렇게 써놨어요. 그로스업. 그래서 그로스업을 하게 되는 배당 소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연결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얘네부터
원래 다른 교재도 마찬가지로 배당 소득은 뭐 시험에 많은 부분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최소한의 범위로서 제가 크로스업, 대상 소득 이런 거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최근 기출문제, 이론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도 한번 연결해 보세요. 자, 이렇게 크로스업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법인 단계에서도 과세되고 또 배당 소득세에서 과세되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을 다시 더해주는 거였었죠. 크로스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대상 소득 이중과세를 연결하시면 돼요.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소득이어야지 법인세가 과세됐겠죠.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으로 하래요. 오케이. 그래야지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겠죠. 그 다음에 보세요. 얘가 더해 놨다가 뭐 해줘야 돼요? 밑에서 그만큼 빼줘야 되죠. 그러려면 이 세액공제를 해주려면 어디에 들어와야 된다? 이 종합과세 계산 구조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니 종합과세 되고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배당 소득이어야 됩니다. 왜? 분리과세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구조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배당 세액공제를 못 받겠죠. 그러니 종합과세 되고 기본세율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중과세에 대한 법인세 부분에 대한 이중과세, 그 다음에 세액공제에서 배당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요 틀에 들어와야 하니까 이런 요건들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우리 주관식 없으니까 요 개념을 좀 챙겨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체크하시면 나머지 이제 교재 가시면 돼요. 자, 배당 소득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배당 소득 범위입니다. 자, 이익이나 잉여금에 대한 배당 또는 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당, 법인과세 신탁지산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진짜 와닿지 않죠? 그다음에 의제 배당, 우리가 의제하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 주식 배당 받는 거 있죠? 이익 난 거. 그거 말고도 우리 배당으로 의제, 배당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해서 무상주와 뭐 감자한 경우 또는 해산, 합병 등으로 인한 이익도 배당받은 걸로 보고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정배당이라고 하는 거 이제 계속 언급은 될 거예요. 우리 범위에서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언급을 될 거니까 기억은 하세요. 자, 법인세법에 가면은요. 우리 회계와 법인세의 차이가 있죠. 그러면 그 법인세에서 배당으로 처분을 하게 돼요. 그 부분을 우리는 인정배당이라고 부릅니다. 법인세법에서 배당소득으로 처분하는 것. 뒤에 가면 뭐 상여로 처분하게 되면 인정상여. 이렇게 법인세에서 처분되는 거 인정배당. 네,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집합투자기구, 펀드 생각하시면 돼요. 펀드로부터 받은 이익. 그냥 단순히 집합투자기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와 파생상품 거래에서의 배당 또는 위와 유사한 소득, 유형별 포괄주의에 따라서 신종 펀드의 배당도 배당 소득 범위로서 배당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이런 얘기. 자, 수입 시기를 보도록 할게요. 배당 소득의 수입 시기. 자, 일반 배당과 인정 배당 나와 있는데요. 잉여금 처분에 의한 이익 배당.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되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꼴랑 두 문제밖에 없는 그 와중에도 자주 등장하는 거. 잉여금 처분에 의한 이익 배당.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회사가 올해에 대해서 결산을 해요. 결산. 12월 30일에 결산을 하면 이익 처분은 언제예요? 우리 12월 31일 날 올해에 대한 이익 언제 알 수 있어요? 처분은 주총 때 하게 되는 거죠. 주주총 때 하게 되죠. 잉여금 처분을 하죠. 또 귀속을 따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이익 배당은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니까 2021년의 이익은 언제 처분을 하게 된다? 2022년에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귀속이 언제가 된다? 2022년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귀속을 연결하시면 되세요.
이 정도는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 표현 단기가 아니라는 거, 귀속이 달라지는 거, 건설이자 배당, 뭐 배당, 결의, 무기명, 아까도 무기명 나왔죠? 이름 없어요. 그러니 언제? 실제, 지급. 그다음에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 자, 출자 공동사업자. 자, 우리 교재는 진짜 배당 소득에 대해서 말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수입시기 하면서 간단하게 써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다가 요거 하나 써볼게요. 뭐냐면 공동사업 프린트에다 쓰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 교재에다 쓰셔도 돼요. 우리 공동사업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친구랑 사업을 하기로 했어. 근데 나는 원래 하고 있던 일이 있어. 그래서 나 너무 바쁘니까 돈만 돼. 그러면 출자 공동사업자라고 얘기하고요. 나는 몸으로 때울래. 돈도 내고 업무도 할 거야. 그러면 업무 집행 공동사업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출자 공동사업자가 있고 출자 공동 네. 업무 집행 공동사업 그럼 출자라고 하는 건 뭐만 했다고요? 돈만. 써도 되고 이건 돈만 낸 거예요. 출자만 했어요. 얘는 일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공동사업으로 받은 이익에 대해서 돈만 됐으니 이건 뭐가 된다? 배당 소득이 되겠죠. 돈만 됐으니 여기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 이 분배금을 배당 소득이 되는 거고요. 내가 업무를 했어요. 일을 했어요. 그럼 얘는 원천이 뭐가 되냐면 사업소득이 되는 거예요. 사업소득. 구분되세요? 나 돈 대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득이 발생해서 이익을 받았어요. 분배금을 받았어요. 그럼 그건 뭐다? 투자하고 받은 거니까 배당 소득이에요. 근데 내가 열심히 일도 했다고요. 그럼 나 뭐다? 사업한 거잖아요. 그러니 사업 소득이 됩니다. 구분을 해서 좀 기억을 하세요. 요 개념을 왜 깔고 가냐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까 옆집 아줌마 돈놀이는 뭐다? 비영업대금 이익. 친구랑 출자 공동사업은 뭐다? 배당 소득. 자주 나오는 거 쉽게 포인트만 챙깁시다 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사업소득은 원래 분리과세가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분리과세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무조건 다 합산해서 다음 년도 5월 달에 종합과세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 보시면 요 업무집행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무조건 얘는 뭐예요? 사업소득이니까 종합과세 하죠. 그래서 얘 형평을 맞춰줄 거예요. 그래서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 소득도 뭐 한다? 무조건 종합과세.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좀 깔고 가세요. 형평을 맞춰야 되니까. 업무 집행은 사업소득. 돈만 됐어도 얘네들이랑 형평 맞춰야 되니까 배당 소득을 원천으로 보지만 종합과세 할 겁니다. 요거 하나 적어두세요. 여기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 받는 거는 과세기간 종료일. 과세기간 종료일. 그다음에 인정배당, 아까 법인세법상 소득 처분된 거 인정배당, 요거는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이래요.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 재무제표 딱 이렇게 확정되고 승인받는 날이 되겠죠. 보통 이제 다음 연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 그다음에 의제 배당, 각각의 이런 배당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잉여금 자본 전입 따른 거는 자본 전입 결의, 감자의 경우에는 감자 결의, 합병 분할은 합병 분할 등기일, 해산을 하게 되면 남아있는 자녀 재산가액의 확정일. 펀드 집합 투자 기구로부터 받은 이 펀드 생각하세요. 원칙은 이익 지급받기로 한 날. 원본 전입한 경우 원본에 전입한 날.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외우기 힘들어요. 그죠? 특징적인 거 보고
자꾸 눈으로 보고 문제 풀면서 나올 때마다 답이라도 보면서 연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거 같이 봐야지 혼자 보면은 뭘 버려야 될지 감이 안 와. 그래서 이 정도 연결을 하고 우리는 사업소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사업소득을 연결할 건데 사실 사업소득 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당연히 그 범위까지 하진 않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파악합시다. 그렇게 취지를 보시면 되고 그럼에도요. 이 사업소득을 배우고 나면 법인세 개념과 조금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유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법인세 배울 때 어느 정도 개념을 좀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따 보시고 제가 나눠드렸던 프린트, 법인세 프린트를 펼쳐보세요. 요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우리 이제 사업소득을 하는 거요. 소득세법에서의 사업소득. 뒤에 프린트 안 챙기셨어요? 그럼 이쪽에 제가 2개 2장 놔뒀는데 그렇죠. 자, 소득세법에서 사업소득 총수익금액 번 거죠. 벌기에서 들어간 필요경비 빼면 사업소득 금액입니다. 그러면 세법에서 얘기하는 총수익 금액 집계하고 세법에서의 필요경비로서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계에서 결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맞춰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맞춰가는 작업을 연결해 볼게요. 자,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결산서 상에 누가 나와요? 당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자, 같이 펜 들고 연결해 볼게요. 수익 회계에서 수익 잡았어요. 근데 소득세법에서 보니까 총 수익 금액인데 인식이 되어 있지 않대요. 그러면 총 수익 금액 산입을 합니다. 총 수익 금액 산입. 총 수익 금액 산입. 제가 이걸 줄이면 여러분들이 보이나? 총 수익 금액 산입을 더해 주시고 회계에서 수익이 잡혀 있는데요. 세법에서 보니까 총 수익 금액이 아니래요. 그러면 수익 잡혀 있는 거에서 빼야 돼요. 총 수익 금액 불산입이라고 부릅니다. 총 수익 금액 불산입. 총 수익 금액 불산입. 수익에서 빼줍니다. 회계에서 비용이에요. 세법에서는 필요경비라고 부르는데요. 비용의 기본적인 성격을 잘 보세요. 비용은 뭐다?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 수익에서 차감되는 거죠. 빼는 거예요. 성격이 기본적으로 뭐다? 뭔가 차감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법에서 필요경비인데 회계에서 비용으로 잡혀있지 않았대요. 그러면 필요경비를 더해주세요. 필요경비 산입. 필요경비 산입. 그럼 비용으로 더 인식이 되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이익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차감이 전제가 됩니다. 회계에서 비용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세법에서 비용이 아니래요. 그러면 필요경비 불산입. 필요경비 불산입.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비용이라고 하는 건 이익을 줄이는 건데 기본 전제가 줄이는 거라고요. 그런데 필요경비 이익을 줄인 거를 불산입 빼세요 라고 하면 마이너스는 뭐가 돼요? 플러스 이익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계 결산서에서 소득세법에 사업소득 금액에 맞춰가는 이 작업을 바로 뭐라고 한다?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가는 작업을 세무조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법인세에서는요. 입금, 손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입금 산입, 입금 불산입.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맞춰가는 거 세무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총수입금액 산입도 있고 총수입금액 불산입도 있는데 수업 목적상 어떤 걸 물어보냐면요. 이런 걸 물어봐요. 이 이익을 결국은 이익을 증가시키는 건 이 중에서 어떤 거고 이익을 감소시키는 건 어떤 건지 결과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익이 어떻게 되고 수익은 이익을 증가시키는 거죠. 비용은 어떤 거다? 이익을 감소시키는 거죠. 자, 이익을 증가시키는 거 골라보세요. 누가 있을까요? 이거 총수익금액 산입이죠. 총수익금액 산입을 한다라면 당연히 이익은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익이 늘어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비용은 이익을 줄이는 건데 그 이익을 줄이는 비용을 빼세요. 그러면 이익이 다시 늘어난다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하세요. 그래서 더해지는 거 필요 경비 불산입. 이익을 줄이는 거, 이익을 줄이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총 수익 금액을 불산입하세요. 이러면 이익이 줄어들어요. 총 수익 금액. 또 이익을 줄이는 건 뭐가 있다? 필요 경비 산입. 이렇게. 결과적으로 요거 잘 연결하시면 돼요. 이게 머릿속에 수익을 늘리는 건 수익을 인식하는 거. 총수익금액 산입. 그리고 비용을 빼는 거. 필요 경비 불산입. 이익을 줄이는 거. 수익 잡은 거 빼고 비용을 인식 이렇게 쉽게 연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산 문제에서 단순하게 이런 거 금액 계산하는 문제들도 나오기도 하고 이건 회계에서도 유사한 거 나오죠. 수익 뭐 과대 계산했습니다. 비용을 과대했습니다. 그래서 계산 유형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결과적인 거를 챙겨봤고요. 10분 쉬었다가 사업소득을 쭉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